오늘 내 손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민 작가님의 어른의 대화법. 인간은 말로 소통을 하고 소통은 사람이 한다. 소통의 핵심은 나와 내가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 있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그런 다음에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과 소통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통 방식을 학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한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의 차이 속에서 건강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사람 관계에서 완벽한 해결이란 없다. 원만한 타협이 있을 뿐이다. 이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통은 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이 겪어온 문화와 사회와 과정의 총체적인 결과가 바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나와 상대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상대방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미국의 정신학자 에릭 번은 행동 양식에 따라 자아 상태를 부모, 어른, 아이로 구분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의 핵심 도구로 삼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 어른, 아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엄마와 아빠, 다 큰 성인,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P는 페런트의 약자로 부모 자아 상태, A는 아더트의 약자로 어른 자아 상태, C는 차일드의 약자로 아이 자아 상태를 뜻한다.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아이 자아는 교류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자아 상태 모델이다. 마음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간의 마음은 세 가지 자아 상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마음이 말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걷고 있다. 그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청년을 목격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부모 자아 상태에서는 청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다칠까봐 내심 걱정을 한다. 어떻게 인사불성이구만.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감정의 치우침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근 파출소에 전화해야 되나? 아이 자아 상태에서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한다. 어우 시끄러워 라고 한다.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 자아는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에서 아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직적이다. 부모나 내가 본 부모상, 권위자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부모 자아 상태에 있다. 어른 자아 상태는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분석적이다. 감정에 치우침이 없고 지금 눈앞에 직면한 현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평적으로 흐른다. 아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나 반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본래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단순히 아이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 자아 상태에 있다. 자아 상태는 나이와 무관하다. 법정 나이로 성인인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들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애늙은이 같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모두 애처럼 굴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꼰대는 늙은이,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라고 정의한다. 즉 꼰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일부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일반화해서 가르쳐주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꼰대도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방식, 즉 자아 상태를 따른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매도하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철이 없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지양해야 한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역시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였다.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독약과 같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현대인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제는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어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자.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으며 인간의 행복, 불행은 언제나 마음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상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 역시 선택 이론을 통해 대부분의 행동은 선택된 것이며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반응이 아닌 대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난 제이. 헐레벌떡 뛰어온 탓에 숨이 가쁘다는 제이는 친구 K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털썩 앉아 그의 눈치를 본다. 친구 K는 기분이 상해서 표정을 관리하기 어렵다. 당신이 K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는가? 아마 누군가는 통제적인 부모 자아로 제이의 면상에 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불같이 화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순응하는 아이 자아로 감정을 숨긴 채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할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내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의식적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무의식적 반응은 재채기, 하품, 딸꾹질처럼 대뇌와 관계없이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와 달리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과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 더울 때 부채질하는 행동이 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상대와 교류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의식적 반응일 것이다. 나는 의식적 반응이라는 말 대신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응과 대응이란 말은 얼핏 비슷한 뜻이지만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명료해진다. 우리는 평소에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쓰지만 과민 대응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기 반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무작정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말을 침착하게 들은 후 화재 상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마디로 반응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대응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대처를 대응이라고 칭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기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며 말하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면 둘 사이가 나빠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시간 약속을 어긴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에 반응 화법으로 다가서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가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다. 야, 너는 늦은 적 없냐? 그때는 내가 안 기다렸어? 야, 너는 늦은 적 없냐? 그때는 내가 안 기다렸어? 사람이 치사하게 옛날 일까지 들먹이며 성질을 낼 수 있다. 방귀 낀 놈이 도리어 성낸다고 하지 않던가. 처음에는 사과도 하고 미안해하지만 늦은 사람에게 계속 화내고 비난을 퍼부으면 도리어 발끈하기도 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화법으로 말하면 말의 결이 달라진다.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연락도 안 되고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했어. 또 이런 일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일찍 좀 나와. 이번에만 내가 특별히 넘어가 준다. 다음에 늦으면 나 화낸다. 오히려 상대를 다독이고 배려하며 말하기 때문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해해준 상대에 대해 더 고마움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된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자극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전혀 다르다. 습관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화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서로 불편하고 민감한 갈등 상황일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화가 났을 때 15초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람이 욕할 때는 뇌에서 도파민이 올라오는데 도파민 수치를 1에서 10으로 가정해보자. 도파민 수치가 10까지 올라가면 폭발해버리지만 6까지 올라갔을 때 15초 동안 잠시 생각을 멈추면 분노가 사그러든다고 한다. 그래서 화가 나면 잠깐 숨을 멈출 것을 제안한다. 숨을 멈추었다가 내쉴 때, 아, 내가 숨을 다시 쉬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차분하게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을 되찾는다고 한다. 감정이 격해지면 교감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그렇게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는데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한다.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 호흡이다.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 운동을 통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줄고 불안감이 사라진다. 특히 코로 숨을 쉬면 후각을 통한 호흡 리듬이 변형계와 변형계 앞 전전두엽에 전달되어 뉴런 네트워크가 동조해 감정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다. 잠시 감정을 정리하고 호흡을 가라앉혔다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한때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아직도 신뢰가 남아있는지 말이다. 그런 다음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관계의 끝을 생각해보자.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다. 그러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떠한 문제나 오해로 갈등을 겪지만 상대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고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풀이로 관계가 틀어지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해야 한다. 앞서 대화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상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했듯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말로 표현하자. 인간은 태아 때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느낄 수도 있으며 감정을 공유한다. 나아가 그 목소리를 통해 그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 연락까지 소홀하다면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용건 없이 간단히 물어도 괜찮다. 오히려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것은 목적성이 분명하니 상대에게도 큰 감흥이 없다. 용건이 없는데 생각나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면 감동일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만 기억하자. 실제로 만나서 서로 좋은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하는 것이다. 소통을 잘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상대와 만날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만날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난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종종 전화를 건다. 결국 소통을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내 손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